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도 결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18%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세장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우지수는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된 거고요. 주말 사이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러시아, 모스크바 지수가 다시 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은 0.25%포인트 금리 상승을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 폭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금리 긴축과 관련된 속도 그리고 경기 판단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처럼 여전히 변동성과 그리고 시장에 짓눌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마무리해 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 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리 앵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 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시장부터 리뷰를 해봅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악재에 다시 한번 약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 위주로 보시다시피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종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개장 초에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잇따른 제재 소식 그리고 이번 주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막판에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분이 반납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발표한 추가 대러 제재 조치의 내용들 간략하게 확인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G7 및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를 통해서 러시아산 제품, 수입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이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보드카라든지 수산물, 다이아몬드와 같은 러시아산 이 사치품의 수입 역시도 수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역시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수출 수입을 거두지 못하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에 치명타를 미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소비 지표마저 이날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이 수치가 59.7로 나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치였던 62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1년 9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이 물건의 가격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하는 하루였고요. 가장 아래 이 약보합 수준에서 선방한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폭의 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 기술주가 2% 가까운 낙폭으로 거래를 마치는 하루였습니다. 테마별로 좀 움직였던 이 테마들을 조금 묶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소수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하루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 전기차주, 그리고 팬데믹 수혜주들이 동반으로 급락했다라는 것이 이날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나 테슬라는 $800 선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날장의 특징주들도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즈를 좀 봐야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임시로 허용하겠다라고 이날 메타 플랫폼스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매우 극단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 이 표현들을 가만히 놔두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에 맞서서 러시아 측에서 인스타그램 이용을 막고 또 메타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타 플랫폼즈는 4%가 가까운 낙폭으로 이날장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전기차주인 리비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 결과 이후에 움직였던 종목이 되겠는데 4분기 EPS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급망 문제로 올해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당초 목표치가 5만 대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절반 정도인 2만 5천 대로 낮춰 잡으면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7.56% 하락 마감이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계 업체인 디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3%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던 종목인데 웰스파고에서 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455달러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지금부터 약 20%가량의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기술적인 진보,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보셔야 될 경제지표로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 그리고 2월 소매 판매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연준의 FOMC 회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이날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바로 이어서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연준이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금리를 올려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이 금리 인상의 폭은 25%포인트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금리 인상 자체로 인한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뤄지는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5월의 금리 인상 폭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시점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 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경기 침체는 3,600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말 S&P 500 지수 기존의 4,900에서 4,700으로 내려잡았고요. 한 달 사이에 두 번째 하향 조정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또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S&P 500 지수 이 목표치 하향 근거는 이익 전망이 하향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올해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5% 성장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2023년도 이익 전망치는 그대로 좀 유지를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에너지 섹터의 이익 전망을 12% 상향한 것이 타 섹터에서의 성장 둔화를 일부 상쇄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에너지를 제외한다면은 그러면서 단 2% 정도의 이익 성장만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년 내에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20에서 최대 35%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침체 시에 S&P 500 지수가 현 수준 대비해서 15%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3,600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거 이 침체 시에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24% 하락한 그 경험을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침체만 피한다라고 한다면은 10%의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그 IB들이 증시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해도 결국은 이익은 성장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가 근거였다면 네.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익 전망치까지 좀 낮춘 그런 모습인데 이익 전망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에너지 외에 그 다른 섹터들은 그럼 이익 전망이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실제 컨센서스는 어떨까요? 네, 요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밝힌 증시 전망의 하향 이유가 결국은 이제 매크로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섹터 전반에 좀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런데 에너지 덕에 그래도 일부는 좀 유지가 된다. 좀 지탱을 해준다. 요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컨센서스를 살펴봐도 팩트셋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올해 이제 에너지 섹터의 EPS 성장 전망이 55%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이 수치가 28%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 전망이 상향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IT와 소재 등의 업종에서는 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물론 조금씩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많은 좀 피해를 받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32.6%였는데 지금은 20.4%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EPS는 226.2달러,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골드만삭스가 전체적으로는 이익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에너지가 그나마 좀 지탱해주는 가운데서 전체 섹터의 좀 성장 전망은 좀 일제히 내려가고 있다. 전체 뭐 결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이 늘어나는 지역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와 이익이 줄어드는 섹터를 잘 구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만큼 현재 월가 IB들이 어느 쪽에 이익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버핏은 매수하고 있는데 아이카는 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요즘에 버핏이 매수하는데 아이카는 팔고 있는 딱 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지분 약 45억 달러 내지는 한 5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매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약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처럼 꾸준히 매수한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장기적으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지난주 매수까지 포함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금액 규모로 약 69억 달러 정도의 옥시덴탈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추가 매수까지 합치면요. 옥시덴탈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9번째로 큰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쉐브론보다 더 많은 비중을 확보한 건데 또 옥시덴탈 발행 주식 가운데 약 12%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행동주의 투자자로 잘 알려진 이 분이죠. 칼 아이칸, 내지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옥시덴탈의 지분 10%를 한 번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칼 아이칸은 지난 2019년에 옥시덴탈과 쉐브론이 아나다코 인수전을 펼쳐질 때부터 옥시덴탈 지분을 약 3년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3년 만에 매각하는 것으로 약 1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버핏이 옥시덴탈을 꾸준히 매수하면서 포트 내 비중도 9위로 굉장히 크게 올라선 거거든요.
버핏이 옥시덴탈을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가의 해석과 함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도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버핏의 의도는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4분기에 이 공시자료를 보더라도 쉐브론의 지분 규모로 늘렸어요. 근데 옥시덴탈도 결국은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그런 정유사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베팅한다라고 하는 점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프로에서 좀 힌트를 제공을 했는데요. 4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친근감입니다. 이제 과거에도 버핏이 대규모 지분 투자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2019년부터도 우선주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친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막대한 부채입니다. 타 셰일 업체에 대비해서 옥시덴탈의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나다코 인수한 것과 또 결부되는 그런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을 시에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즉 부채를 빨리 갚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런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고요. 세 번째는 저비용. 그러니까 이 기업이 타 업체 대비해서 저비용을 내면서도 고효율로 뭐 시추를 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최근에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배당을 확대하는데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을 좀 선택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버핏이 선택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투자자는 무슨 죄라면서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버핏처럼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자체적인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 때문인데 이런 좀 예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 중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사죠. 디디 글로벌의 주가가 무려 44%나 급락을 했는데요. 작년 6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최대 낙폭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공모가 대비해서 87%나 하락했다라고 CN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규제 이슈에 꾸준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업도 작년 12월에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홍콩에서 재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의 급락은 이와 좀 관련이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블룸버그에서 이 디디가 홍콩 상장을 위한 데이터 보안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라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의 상장 계획이 중단이 됐다는 소식 역시도 전해졌고 그러면서 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CNBC에서는 주요 투자자인 소프트뱅크와 우버가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분을 20%나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가치가 한때는 140억 달러였지만은 이제는 18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자신들의 사업을 접는 대신에 디디 글로벌의 지분을 12% 매입을 했던 우버 같은 경우에도 가치가 8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소프트뱅커는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우버의 경우에는 우버가 들고 있는 디디 글로벌의 지분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니까 상당히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버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 또 상승을 했어요. 이건 어떤 연유일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그래도 뭐 조금은 상승을 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주가가 4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하지만은 이런 뭐 디디 글로벌 사안에 신경을 시장이 안 쓴다라기보다는 뭐 리오프닝 등의 본연의 어떤 회복을 더 기다리는 듯하다. 시장에서는 더욱더 이 기업의 펀더멘털 회복 여부를 좀 주시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우호적인 투자 의견이 나온 것이 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날 이 도이체방크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5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 한 60% 정도 업사이드 점침 높은 목표 주가라고 보여지고 도이체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성장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사업만으로 7조 달러의 시장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이 시장을 공략하고 또 침투를 하는 것이 또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체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을 탔습니다. 본연의 사업에 저 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눈송이처럼이라는 키워드인데, 키워드만 듣고 보면 뭔가 감성적이고 시적이지만 눈송이처럼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기술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스노우플레이크, 도큐사인, 트윌로우 이런 기술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 눈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주가는 이름과 같이 눈송이처럼 좀 내리고 있는데요. 이날 도큐사인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 말고는 스노우플레이크 자체적인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 도큐사인의 하락, 이런 것들이 스노우플레이크, 트윌로우, 다른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 기업들에게 주가의 하락 요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환경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날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난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9.7을 기록해서 2011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소비 심리를 감소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도큐사인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큐사인과 같은 팬데믹 수혜주들이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좋았던 거는 단지 수년간의 매출을 그냥 미리 끌어다 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실적이다 보니까 다른 팬데믹 수혜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다른 기술주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이 서류보다는 전자 서류가 대세고, 앞으로 종이를 쓰는 것보다는 전자 결제를 받는 게 우리는 훨씬 더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수혜주가 동반 급락하는 가운데 도큐사인도 급락했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보니까 도큐사인에 대해서 요즘에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팬데믹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사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안도 랠리를 해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튀어도 애쉬 같은 기업이 그랬는데요. 금방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저희가. 그만큼 팬데믹 수혜라는 그런 모멘텀이 약화가 됐다는 뜻이고, 시장에서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다른 모멘텀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주가 반응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2023 회계연도 이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가 범위 상단마저도 컨센서스에 미달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시장이 좀 실망을 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전망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 실적을 확인을 한 후에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8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경영진이 이런 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크데이가 더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확인 후에 이 오펜하이머 같은 기관에서도 아웃퍼폼에서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베어드 같은 경우에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82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번 실적을 확인을 하고 월가 주요 기관들도 투자 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성장 잘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이 월가 IB들이 이 도큐사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